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지역 소멸 이런 큰 문제가 우리한테 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들어가 있는 헌법 정신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바꿔야 우리의 미래가 열리고 그런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도 성장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볼 작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입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시대 변화와 이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한계도 드러냈죠.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과 국회의 극한 대립 등이 헌정 운영의 문제로 지적돼 왔고 기본권 확대, 또 지방 분권에 대한 요구 등이 커지면서 개헌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시대 변화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개헌은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에서는 개헌의 주요 의제에 대한 토론으로 개헌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은 1987년 헌법 체제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헌 논의의 주요 쟁점과 방향,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 드리죠. 먼저 대한민국 헌정회의 헌법개정위원으로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이신 이상돈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명예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6.3 지방선거 때 개헌도 동시에 한번 완성해 보자 이런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저희 국회방송 정책토론은 이제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이 개헌을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 오늘 총론적인 첫 시간입니다. 네 분께서 우선 개헌 필요한지 기본 입장부터 한 말씀씩 짧게 하면 이시종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개헌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개헌의 적극 옹호자로 좀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돈 전 의원. 네, 뭐 개헌 그러는데 과연 어떤 개헌인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과거의 경험 보면은 개헌이라는 게 60년 의원내각제 개헌, 87년 직선제 개헌 같은 경우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제가 보기에 어떤 개헌 논의하게 되면 어떤 한두 가지 포인트보다는 그 논의가 근데 끝없이 그냥 확장되는 우리가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개헌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필요라는 것도 과연 어떤 개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합의가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개헌이라는 거 어떤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대 국회 때 87년 이후에 처음으로 개헌 투기가 오래 있었는데 끝없는 논쟁과 논의만 하고 그냥 비춰버렸죠. 네. 김선택 의원 교수님. 네, 제 생각에는 뭐 헌법의 주인도 국민이고 또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도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을 국민 안에서 설득해내지 않으면 헌법 개정이 순조롭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국민들의 의사가 모여도 국회가 같이 해주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게 개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개헌을 꼭 해야겠다.
이런 식의 그 국민들 마음을 얻고 또 국회가 또 국민을 대표해서 함께 잘 해나가면 추진은 해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만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성호 교수. 네, 현재 개헌에 관한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논어에 임중도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무,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가장 그 시대적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데 길이 너무 멀고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적으로 국민들의 이 의지 또는 개헌의 필요성이 그렇게 강하냐에 관해서는 헌법학자로서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겠다. 네. 그래서 필요성은 언제든지 있죠. 저희들이 그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은 그 헌법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가능할까? 필요할까? 그런 것은 조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국회의장이 당장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개헌까지 완성해내자라고 한 것은 조금 성급하다? 그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신다? 네. 이시정 의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어허. 저는 같이 이번에 그 우원식 의장께서 개헌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시고 또 국민투표법도 같이 개정한다 이런 점에서 아주 환영합니다.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을 개헌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주고 의지를 가지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개헌, 권력구조 중심의 개헌, 예. 그걸 우원식 의장께서 앞장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드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국민투표가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 늦었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을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2014년에 받았고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국민투표인 명부조차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한 방식이 국민투표이기 때문에 벌써 오래전에 이미 그 입법을 고쳐놨어야 됩니다. 국민투표법은. 그러니까 별개 문제고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법 개정은 좀 나눴으면 좋겠고 국민투표는 빨리 개정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지방선거 6월 3일인데 시한을 정해놓고 개헌을 하자.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무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지 말고 네. 개헌 논의는 해야죠. 예. 해야 되지만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끔 절차를 원만하게 짜서 진행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87년도 개헌 때 6.29 선언 이후에 10월 29일 날 개헌이 끝났거든요. 예. 딱 4개월 걸렸습니다.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개헌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행헌법은 87년 이전의 헌법과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1948년부터 87년까지 10개의 헌법이 있었어요. 그중에 한 개 하나도 우리 국민들의 헌법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권력자의 편의를 위해서 조작해서 만드는 헌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87년 민주화 이후의 현행헌법은 지난 40년간 우리 국가를 민주적으로 법치국가제로 운영해온 기본 틀이었어요. 예. 그리고 지난번 12.3 계엄 사태 때 이 헌법으로 우리가 헌정질서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현행 87년 헌법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지킬 만한 우리들의 헌법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최초의 헌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헌법을 고치려면 국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헌법을 좀 더 낮게 발전시켜서 예.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 살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의식을 먼저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87년의 경우는 6월 항쟁의 성과로 6.29가 나오고 10월 10월 29일 날 불과 몇 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예.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국민적 총의가 그렇습니다. 모아진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아직 그런 총의가 모아지진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게 네. 이제 어찌 보면 객관적 진단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지 교수님께서도 예. 임무는 중요한데 때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아니, 건데 때가 아닌 건 아니고 이제 그 굉장히 어렵겠다. 어렵겠다, 먼 그런 길이다 그런 말씀이고 아까 김선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이제 저는 강의실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개헌의 문제는 휴화산 같은 문제다. 그래서 휴화산? 예. 아. 언제든지 이게 터질 수 있죠. 터질 수 있고 예. 또 국민이 원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3달 4달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헌을 하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응축되고 네. 그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그런 계기, 그것이 중요한데 예. 그거는 저희들이 9차의 개헌을 보면 모두 정치적인 굉장히 격변기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정치적인 격변기에 국민들이 강하게 개헌을 원했고 또 때로는 권력자들이 한 적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9차 개정 헌법을 국민들께서 이걸 굳이 지금 고쳐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큰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게 현실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지난 40년 동안 여러 차례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제기가 됐지만 성사되지 않은 근본 원인도 그런 국민적 총의가 들끓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적 총의도 총의지만 일단 국회에서도 일단 합의도 안 되고 과연 어떤 예. 의대를 하느냐 하는데 의제 자체가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어떤 작은 테마를 가지고서 이건 꼭 고쳐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여야 간의 합의가 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면 3, 4개월도 되죠. 근데 지금 그거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우리 뭐 중요한 게 기후변화, 뭐 저출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 헌법에 기후변화하고 저출산 두 나라가 있으며 과연 그런 정책 목표가 개헌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겠느냐, 그걸 생각해 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다른 나라와 달리 헌법에 무슨 환경권, 아동 뭐 이런 것도 오히려 헌법 오래 만든 나라보다 더 새로운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도대체 개헌 논의를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수렴만 한 게 아니라 계속 확산돼 버려요. 20대 국회도 처음에는 뭐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논의를 하면 할수록 벌어져서 나중엔 도대체 어떻게 수렴도 못하고 그냥 보고서 내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토론 문화랄까 국민적인 정서가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떤 확정된 의제, 그 타겟을 갖고서 거기서 국한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약간 좀 어려워요. 예. 네. 한마디 제가 좀 말씀을 예, 하세요. 드리면은 물론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앞으로 뭐 몇 달 안 남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사실은 몇 달 남은 게 아니고 우리가 87년 9차 개헌하고서 지금 39년이 됐습니다. 예. 39년 동안 지금 개헌하자고 성숙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재작년에 12.3 비상계엄 때 제왕적 대통령 피해가 아주 강하게 부각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한 70% 정도가 그 제왕적 대통령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몇 달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9년 동안 우리가 기다렸고 예.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87년의 경우는 온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 반드시 해야 한다. 지난번 12.3 나고서도 네.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야 된다, 폐해야 된다. 그거 아주 글쎄요. 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87년에는 그게 이제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는 구체적 내용으로 딱 모여 있었다면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상돈 전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범위가 넓다.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이제 87년 이후에 정식으로 개헌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런 논의에 출발을 했는데 사실 그거 따져 보면은 이게 그렇게 학자들 사이에서도 과연 의견이 갈리고 그리고 또 개헌 논의가 일정에 그냥 확산되고 예를 들면 온 이익단체 어떤 집단에서 자기들 의견을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거 그걸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예를 들면은 무슨 우리 국회가 현재 단원제 국회가 문제다. 그래서 야원제를 좀 하면 좋겠다. 어떤 특정한 테마를 가지고서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지방의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의 호남이나 충남, 춘천 같은 경우는 의원 수가 자꾸 줄어요. 그러나 이게 좀 규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거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하원은 인구 비례도 비례로 뽑고 하고.
상원은 그다음에 상원은 그 인구를 갖다가 좀 고려해서 예. 단체별로 그렇게 해서 좀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 발언권을 좀 많이 강화하도록. 갖겠다. 예를 들면은 지역 대표. 그런 거 한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게 6개월 내 1년 되면 대성공인데 예. 막연하게 무슨 개헌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헌을 몇 달 만에 하자, 저는 좀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개헌 논의의 물꼬를 이제 시작해 본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그렇죠. 저희가 총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여튼 뭐 개헌에 대해서 그런 적이 아니고 개헌을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논의의 시작이라고 오늘이 보고. 개헌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네.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했으면 거죠. 좋겠다는 말.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국민 여러분 이제 기억이 좀 없으실지 모르는데 유신헌법 당시에 독재 권력에 의해서 헌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처벌당했어요. 그랬죠. 그죠? 헌법 개정을 말해도 처벌했습니다. 그랬죠. 참 오목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계속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꾸준히 헌법을 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발생한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폐해를 막은 겁니다. 헌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굉장히 패러독시컬하죠. 아주 모순적인데 만약 12.3 계엄이 성공했으면 지금쯤 개헌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을 겁니다. 놀랍게도. 근데 우리가 그걸 막고도 또 개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 모순적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적극적일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소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헌법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엘리트 계층에서 이런 문제 몇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논의해 보자라든가 요즘 이제 개헌 논의가 어려워지니까 자꾸 원포인트 개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예. 국민들에게 한번 얘기해보시면 다 얘기해봐라. 자.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해보자. 김 이렇게 교수님, 시작했으면 김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그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87년 현행 헌법 체제의 어떤 성과와 한계, 특히 한계를 몇 가지로 좀 발제를 해보시면요. 기본적인 성과는요. 일단 87년 이후에 이 하나의 헌법으로 10명 가까운 대통령을 바꿨다는 거. 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도 여러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건 큰 성과고요. 그 전에는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그야말로 평화적 정권 개최만 한 번 됐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얘기했던 그랬죠.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80년 헌법은 대단히 성공한 헌법입니다. 그렇죠. 이거 전제로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근데 헌법을 고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 입법 정치하고 헌법 정치를 좀 구분해요. 헌법을 개정하려면 아주 특별한 계기가 마련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 12.3 계엄은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헌법을 지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그 헌법을 개정하는 계기까지로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러면 그런 헌법적인 모멘텀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방법은 결국 국민들의 헌법적인 논의를 활성화시켜서 네, 네. 거기서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가 수렴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헌법을 고쳐야겠다. 이런 대로 이게 합의가 될 수 있게끔 이런 논의의 틀 이런 장을 자꾸 열어서 나가야 된다. 그럼 우리 현행 헌법의 문제가 뭐냐? 네. 이 현행 헌법이 지금 보면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그 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일종의 정치인들끼리 담합을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직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고쳐야 될 것이고. 이게 뭐죠? 태생적 한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당시에 그 각 정파를 대표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통령이 될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타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쳐야 될 걸 못 고쳤습니다. 여러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 대해서 제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 같은 조항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권력이 집중돼 있는 거. 권력뿐만 아니라 그 상징적인 지위 설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그것부터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 조항이 딱 2조문 있는 거. 예. 이건 정말 좀 약간 우습기짝이 없습니다. 이제 30여 년, 40년 가까이 지방자치를 했는데 헌법에 단 2조문으로 그걸 커버하고 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택 교수님 뭘 제가 보완해서 네, 말씀드리면은 87년 개헌을 이제 우리 헌정회가 정리한 거는 그 간선 대통령제를 직선제로 바꾼 거는 굉장한 공로입니다. 그럼요. 그걸 인정해야 되고 다만 이제 급히 좀 하다 보니까 과도 좀 있는데 그 과가 그
직선제 대통령 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 부작용이 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통령과 국회 간 또 여와 야 간의 아주 극도의 대립 갈등이 심한 네. 그런 제도로 돼 있어서 결국은 우리나라 그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무리 정치권이 서로 싸워도 임기는 끝까지 보장해주는 헌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의원 내각제는 싸우면은 그 내각 불신임제, 해산제, 의해산제 이래 갖고 이게 사료 저기라거든요. 그렇죠. 또 대통령에서는 상원을 반드시 둬서 상원에서 그 하원과 대통령 간에 조정을 합니다. 그런 제도 장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전혀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극도의 싸움을 아무리 해도 임기는 절대 보장해주는 헌법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이것이 이제 잘못인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알겠습니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네. 그것이 대통령 권력의 분산, 상원으로다가 그 고위직 임명권을 이 임명 동의권을 주는 거, 양원제를 그다음에 도입해서 양원제 도입하는 거, 상원이 고위직 임명 동의권을 하는 거, 갖도록 그다음에 그 상원을 둬서 지방 분권, 지방을 이것을 관리하는 거. 대표하도록 하는 그러면 양원제만 두면은 네. 대통령 권력의 분산,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국회 권력의 분산, 중앙 권력의 분산 이게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력 집중, 극한 대립, 또 지방 분권의 미흡, 네. 또 우리 지 교수님 뭐 또 어떤 한계가 있어?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네. 해봤는데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아주 제왕적인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속한 소위 여당이 다수당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선거에서처럼 이 야당이 특히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았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은 거의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입법권을 다 이제 국회에서 행사하고 야당이 갖고 있으니까. 거기다 지금 아까 이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부권 비슷하게 국회에서 주요 위원회 같은 그런 그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런 그 국가기관이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이 갈등 관계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 우리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은 맞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압도적인 야당일 때 충돌하면 이건 해결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이거에 관한 해결 방법을 미리 87년에 강구를 해놨어야 되는데 강구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같은 엄청난 네. 혼란들이 발생했다. 지성호 예, 교수님 생각합니다. 말씀이 아주 맞는 말씀이신데 하나 더 제가 부언드리면은 그 무슨 그 책을 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대통령제를 그 미국에서 처음 만들 때 사실은 그 대통령의 용어 이 프레젠트형으로 프레젠트가 그 선출된 왕을 뽑자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한 거랍니다. 그때는 유럽 사회가 전부 다 그 세습 왕이었기 때문에 예, 예. 세습 왕이 아닌 선출된 왕 예.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 프레젠트인데 그 프레젠트를 1950년대에 그 미국의 이제 필모어 대통령이죠 13대 그 양반이 그 친서를 일본에다가 보낼 때 개방하라고 그때 프레젠트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일본에서 그 프레젠트가 뭐지 고민하다가 그거를 그럼 뭐로다 하냐 그래서 이제 통령 네. 동양사에서 통령이 있었거든요 통령으로 칭하다가 그러면 걔도 미국인데 대자를 붙여주자 그 대통령이 탄생된 게 일본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대통령 프레젠트를 그게 우리 임시정부가 그대로 이어받고 지금 정부도 이어받은 거죠 예, 예.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군주제의 유산이다 이렇게 콜로모라는 그 학자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그 군주제의 유산이다. 네. 이렇게 해서 대통령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제는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의회 다수당과 대통령 정당이 다르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 또 레간 대통령 8년 동안에 하원은 계속 민주당이지만 다른 분야였잖아요. 근데 금년 11월에 뭐 지금 볼 것 같으면 이제 중간 선거에 공화당이 참패할 것 같으면 질 것 같죠. 그럼 뭐 트럼프는 2년 동안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우리 그걸 갖다가 제도의 책임이라면 돌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어느 제도, 어느 헌법이든 간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과연 이제 이 헌법 조정의 문제냐, 개헌론이 출발은 그렇게 됩니다. 네. 논의하다 보면은 뭐 딴 것도 문제가 더 많다. 그렇게 늘 그랬어요. 네, 근데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대체로 얘기해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의원 내각제가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보죠. 왜냐 그러면 총리라는 건 이렇게 단독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각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그 의원 내각제가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뽑되 무슨 저 국회에서의 뭐 총리를 추천권을 주자 아마 그런 논의인데 그런 건 오히려 더 그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의원 내각제로 갈 수 없고 세상에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이렇게 건너다니는 경우는 진짜 거의 드뭅니다. 그게 뭐 우리 그 저 예. 터키가 그랬고 뭐 좀 뭐 그런 경우지. 그러니까 뭐 우리 늘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우리가 개헌 논의가 국민 사이에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개헌 논의는 학회뿐 아니라 뭐 시민단체 또 무슨 저 여러 가지 좀 말하자면은 그 원로원이 아니 저 무슨 저 그런 또 싱크탱크 같은 데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갖 논의는 다 나오는데 난 그런 개헌 논의가 수렴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국회도 제가 좀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제 수렴하자 그러니까 이게 제 말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수렴을 할 것 같으면은 힘을 가지고 또 확실한 어떤 확실한 주제를 일단 선정을 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출발이 그 자체가 너무 이것도 개헌 논의를 시작해보자 하는 것은 뭐 개헌은 그냥 또 다른 토론이나 하자는 거고 토론은 이제 뭐 너무 많이 해서 온 국민이 개헌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가 아닌가. 네. 예, 이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개헌특위에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해보고 그 동안에 한 6번 정도 저희 헌법학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중요한 그 개헌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죠. 엄청나게 많은 개헌안들이 나오고 조문 비교표도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논의를 전문가 집단에서는 충분히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헌의 장을 열 것이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은 묘하게도 의원 내각제를 차라리 지지하는데. 선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이 안 되죠. 여론은 대충 여론조사 해보면 60에서 65% 이상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이제 그 손을 댄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이 대통령 직선제, 단임제 이런 것들이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일말의 불안감 거기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 있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 교수님 말씀 따라 개헌 논의는 충분히 돼왔거든요. 39년 동안 이제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보다는 좀 바람직한 이런 거를 이제 세계 헌정사에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죠. 미국도 처음에 그 대통령제를 만들 때 30년만 늦게 헌법을 만들었다라면은 의원 내각제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하는 로버트 달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문제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 이제 그 권력 구조 문제인데 권력 구조. 우리 이제 헌정에서 그 정한 권력 구조 개헌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세요. 요 이제 이걸 표를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 헌법 재개정사를 보면은 권력 구조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옵니다. 답이. 이 까만 것이 이제 정부 표시인데 정부가 그 대통령 간선제였다가 처음에 국회 간선제였다가 그 직선제로 올라갔다가 다시 뭐 삼선 개헌으로 삼선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래서 까만 산이 이렇게 내려가서 현재 이러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 표시가 국회입니다. 이 국회는 좀 이게
지금 단원제에서 저 양원제로 갔다가 예. 다시 단원제로 가고 지금까지 쭉 단원제로 온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 권리 부분은 빨간 표시인데 지속적으로 비교적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게다가 이제 유신 헌법 때 뚝 떨어졌고.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죠. 그래서 예. 이 두 가지 국민의 권리와 그 정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상위 그룹에 있는데 아, 이 저 국회만은 지금 단원제기는 하위 그룹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원제로 이것을 가야 한다. 올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네. 권력구조 개혁이 나오는 거고요. 예. 또 세계 헌정사를 한번 이게 봤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대개 이제 저 국왕제 뭐 주석에서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뭐 내각제로 올라가고 이제 이런데 단원제 국회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 세계 그 G20 국가, OECD 1,100만 이상 국가가 합해서 25개 나라입니다. 네. 이 중에서 그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한국, 투르키 두 개만 빼고. 단원제고 어. 25개국 중에서 나머지는 다 다 양원제다. 대통령제도 네, 양원제, 네, 네. 의원제도 양원제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권력 구조 부분에서 답은 네. 뻔히 나와 있다. 저는 그렇게 자, 보기 자, 때문에 그럼 저 선택만 잘하면 된다 봅니다. 나머지 세 분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권력 구조에서 보통 의원 내각제 아니면 뭐 4년 중임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의원 내각제 쪽이지만 국민 여론은 대통령 중심제니까 4년 중임제 정도로 가자 뭐 이렇게 좀 다수다. 그런데 양원제에 대해서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4년 중임제도 그게 이렇게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데를 하고. 여론적 지지가 조금 더 많다. 이 정도. 네네. 예. 일단에 그 양원제는 제가 또 겪어본 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 20대 국회 때 그 양원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좀 노론이 되고요. 그거 가지고서 이제 지역에서 가서 세미나 것도 열었는데 솔직히 그 수도권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부산 뭐 저 광주 전주 뭐 이런 데서는 양원제가 또 어느 때에서는 뭐 신문대 기사도 쓰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일테면 이제 지방 자치 지방 분권 그 문제하고 또 지방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줄으니까 의원 숫자가 자꾸 줄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고 또 이제 아무리 또 투표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은 이거 그 지역 땅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 양원제가 그 좀 우리 상황에서 좀 상당히 좀 호응이 있는데 네. 뭐 그것만 가지고서 뭐 그러니까 개헌론이 너무 크게 하니까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잘 부각이 안 됐죠. 그래도 아무튼 그 양원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보신다. 근데 저는 가능하면은 전 좋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예. 가능할 수 지 교수님. 있을지. 네. 예, 뭐 저도 양원제에 관해서는 뭐 반대를 크게 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미국 같은 연방제 국가나 독일 같은 이제 그 지방자치가 튼튼한 국가에서 대개 양원제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과는 좀 달리 지방자치 자체의 전통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인구 소멸 문제 때문에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줄 그 지역구 의원들이 막 줄어드는 쪽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완해주는 방편의 하나로 양원제는 뭐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건 도입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예.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선거를 매년 하는 거. 그거 바꿔야죠.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년 중임으로 할지 뭐 5년 단임으로 할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88년부터 저희들이 선거를 해갖고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고 4년에 한 번씩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요. 또 저희들이 잊어버리고 있지만 한 10에서 15석씩 그 다음 해에 보궐선거 생깁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또 올해와 같은 지방선거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를 거의 매년 하는 거거든요. 전국 단위 선거를 이렇게 매년 하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걸 고친다면 4년 중임제로 만약에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중간선거의 형태로 그렇죠. 지방선거하고 또 이 국회의원 선거 이걸 같이 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그 4년 동안 일을 할 사람들을 뽑는 것보다는 미국처럼 뭐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2년 정도에 한 번씩 보장해주는 예.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택 교수님은 양원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양원제 연구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양원제는 할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국회를 가지려면 그 상원이라는 그 새로운 원이 어떤 기능을 맡게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 전체 그 권력 구조 메커니즘에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겠는가를 전부 검토를 해봐야 돼요. 간단하게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우리가 헌법은 그냥 구조입니다. 정치적 구조, 틀만 짜놓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운용하냐 하는 것은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화, 전통, 이 연관돼 있어요. 물론이죠.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지금 현행 헌법조차도 연구한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그 세계 각국의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을 비교한 표를 보면 별로 제왕적이지도 못해요. 도표를 보면. 그래서 연구한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왕화되는가? 이건 우리의 수직적인 정치 문화. 누가 대통령만 되면 저절로 제왕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자기가 제왕 행세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택할 때 우리가 이걸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국가 권력 구조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봉사할 수 있게끔 권력을 잘 통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들이 혹시 오남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걸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 이 현실을 놓고 자꾸 얘기를 해야지 이상적인 얘기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내각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국의 정당 정치 현실을 보십시오. 이게 의원내각제 가능하겠습니까? 의원내각제라고 하는 건 예. 정당에게 권력을 주는 거예요. 국가의 의사결정권을 어떤 정당에게 주는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원적 집정부제,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도 좋습니다. 근데 푸틴의 러시아를 보십시오. 거기가 이원적 분권형 대통령제예요. 그게 이렇게 됩니다. 그 대통령이 그 소수 정당하고 결합이 되면 총리가 세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국정이 엉망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여당 강력한 여당과 결합하면 그냥 제왕화돼 버려요. 이 분권형 대통령제도 많은 제도적인 모순,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도입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요 민주화 이후에 40년 겪어보고 여기서 얻은 교훈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맞습니다. 그냥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지적하신 그 대목 때문에 현재 우리 정당 구조를 가지고 의원내각제가 되겠느냐 간단히 생각했을 때, 그래서 또 많은 전문가들은 헌법 개정보다 더 선행되고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가지고 절대 단순 과반이 넘는 뭐 거대 정당이 탄생하기 어려운 다당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먼저 해놔야, 그래야 절충과 타협의 정당 정치 문화가 생기고 그 위에서 분권형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걸 갖다가 이제 김진표 전 의장께서 예, 제일 열심히 강조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이제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럴싸하지만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것도 시행이 어렵고, 뭐 중대 선거 하는 나라도 별로 없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제도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네. 또 한동안은 정당 명부제만 하면은 그냥 정당 정치가 적과 꿀이 흐른 것 같아요. 온갖 위성 정당에도 선거 아주 그냥 우습게 막 더 아주 망쳤잖아요. 근데 또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런 상태의 정당에서 의원 내각제 같은 거 절대로 못 한다고 그 보지만은 오히려 이게 현재 우리 정당 정치가 이렇게 된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네. 면이 있지 않느냐. 의원내각제를 하면 오히려 정당 구조가 바뀔 수도 네,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뭐 장관 구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뭐 그거 할 만한 사람들은 안 하고 온갖 이상한 사람들 하고 그러는데, 의원내각제를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그 다선 의원들 또 그렇게 되면은 그 뭡니까 저 상임위원회 쇼핑을 하지 않고 자기 전문보다는 쭉 5선 6선 하면 장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게 더 원인이고 어떤 게 문제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논의가 확산되면은 어떤 논의가 좀 수렴돼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개헌 논의는 이게 좀 반대로 가는 거. 자, 아무튼 그 87년 헌법 체제에 큰 성과가 있지만
다들 대통령 될 걸 전제로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것을 너무 소홀히 다룬 부분은 이제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론으로 뭐 4년 중임제 또 뭐 의원 내각제 그 전제로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이런 논의들 그다음에 양원제 도입 여부 요게 이제 한 카테고리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방 분권 부분 아까부터 강조하셨는데 그건 양원제 말고 지방 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헌법 개정 사안들이 있나요? 그거는 현재 그 지방 자치 관련된 규정이 헌법 117조, 예. 118조 두 조항에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18조가 지방자치 의회를 둘 수 있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 두 조항인데다가 법령의 범위 내니까 그 법률, 대통령령, 뭐 불령, 예규, 뭐 고시, 풀령 이런 거 다 지역을 받습니다. 지방에. 그러니까 중앙의 그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하하. 그러니까 그거 조항을 바꿔야 되는 그 조항을 거죠. 바꿔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 대표형 상원이 있어갖고 상원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 지방 분권에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고 어쨌든 그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제냐 의원 내각제냐 문제는 뭐 나중에 따지더라도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양원제. 알겠습니다. 양원제가 난 가장 중요하다고 의원님 뭐 여러 차례 조금 강조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추가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 국가적 볼륨으로 봐서는 현재 이런 형태 지방자치로는 한계 왔습니다. 제가 근데 그 동안도 보면 역대 대통령이 준연방제를 해보겠다든가 제2국무회의를 열어보겠다든가 말만 요란하게 했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이게 권한을 많이 이렇게 하방시킨다 그럴까? 이렇게 분산시켜서 이렇게 이제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큰 문제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 조문 2개 있었던 거는 지방자치를 안 할 때 만든 거예요. 지방자치를 할 의도가 없이 2개의 조문으로 그냥 놔뒀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이걸 고쳐야 됩니다. 예. 헌법을 고치되 거의 준연방에 가까울 정도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그 기초 위에서 양원제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건 아무튼 빨리 빠져야 되는 거고. 법령. 예, 법령의 범위 법령을 내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다. 그 방식을 완전히 예. 네거티브. 그건 많이 논의돼 왔는데요. 그 얘기는 그건 이제 한 부분이고 실제로 구조적으로 일단 크게 변경할 필요가 지금 있습니다.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제 조건이 요즘 이제 그 5극 3특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지역을 하나로 합치자 이렇게 예. 하잖아요. 근데 특별법 내신 시도에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서 한 5조 6조 밖에 자기들한테 안 온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지금 5조씩 주겠다 그래서 굉장히 큰 걸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충남 충북 뭐 충남 대전 통합은 그거의 한 2~3배를 본인들이 원하는 특별법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정통합이라든가 지방분권은 결국은 재정권과 인사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중앙정부에서 부지사에 해당하시는 분들 다 행안부에서 내려보내잖아요. 그다음에 재정권은 지금 한 20~30%밖에 재정 자립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려면 예. 이러한 그 특별 교부세라든가 지방에서 거둘 수 있는 이런 세금도 듬뿍 아주 많이 지방에 주면서 네. 지역 자치를 얘기해야 그렇죠. 그게 조항에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권뿐 아니라 재정권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권만 크게 해놓고 네. 만약에 이런 재정권이라든가 세금 징수권이라든가 이걸 주지 않으면 결국은 덩치만 커졌지 중앙정부가 5개 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방 어떤 분권적, 지역 분권적 개헌을 할 때는 이 재정 문제가 포함돼야 분명히 된다. 헌법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상돈 교수 혹시 지방자치 관련해서 덧붙일 게 있으세요? 없으면.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은 안 됐습니다만은 많은 시민사회 단체나 이런 쪽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시대 변화에 발맞춘 어떤 국민 기본권 이것이 조금 더 신설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 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기본권 문제는 권력 구제 문제하고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결국 구체화하려면 입법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한 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그리고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그 기본권을 시대에 맞게 다 도입하자 그러면 한이 없어요. 전번에 그 칠레에서 2020년 이후에 헌법을 만들었는데 아주 초현대적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프로그레스 아주 진보적인 헌법을 만들어요. 근데 부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희망을 담기도 하지만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너무 많은 내용을 담다 보면 이게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처럼 헌법 개정이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0번째로 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독일 내부에서는 이거 정말 문제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 이 헌법의 그 분량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헌법이 가져야 될 어떤 국민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존경심이랄까. 그래서 헌법의 기본법의 성격 같은 게 좀 흔들립니다. 이런 걸 다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여러 산업, IT 산업이니 BT 산업이니 뭐 NT 사업이니 지금 AI니 뭐 엄청난 발전이 있죠. 이거를 어떻게 다 담겠습니까? 그러나 헌법은 기본적으로 골격 입법이라고 불러서 기초적인 거, 구조적인 것만 입법을 하고 네. 그 내용은 국회가 채우는 겁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국회가 채울 수 있는 한에서는 굳이 헌법에 도입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은 오래전부터 이 헌법 개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세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금 국회가 너무 지체하고 있으니까 국회가 강제 받도록 헌법에다가 기후 변화 대응해야 한다고 딱 못을 박아야 된다. 그게 환경권으로 말이지. 그러면 국회가 안 움직일 수가 없다. 위헌 상황이 되니까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런 논리를 하게 되면 끝없죠. 끝없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실제로 발생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단체, 어떤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헌법에 우리 걸 넣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데도 뭐 이건 무슨 조항이 끝없이 늘어나요. 그래서 헌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의 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구태여 헌법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사회 변동에 따라서 헌법에 넣으면 이게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그럼 미국 헌법부는 무장할 권리 같은 게 총을 가질 권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연 그런 것이 헌법의 디테일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능사인가 하는 데에서는 많은 뭐 비판과 반론이 있다. 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기본권을 그 개헌을 논해 보면 놀랍게도 이 권력 구조보다 훨씬 치열하게 다툽니다. 그러니까 저희 헌법 학계에서는 오히려 아마 권력 구조 바꾸는 것보다 기본권 바꾸는 게 훨씬 더 이 목록을 개정하는 게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환경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거 넣자고 지금 이제 요즘에 이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응답하라 1988 보면 거기 인터넷 이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좀 디지털 기본권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넣자.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이 없이 이제 기본권 인덱스 목록이 막 늘어나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한 조문이 늘어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 투입, 그 다음에 인력 투입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 하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큰 흐름 내지는 그 합의된 것만 헌법에 넣는 것은 찬성하는데 그렇죠. 그거 전체를 들어서 한번 다 논의해보자 이러다가는 진짜 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데 대한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고요. 또 하나 좀 문제로 제가 삼는다면 이 기본권은 규정된 것과 규정되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선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편하죠. 규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러나 이런저런 그 빈틈을 메우는 헌법학자들의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기본권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든가 프라이버시권 이런 거
얼마든지 지금 해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또 헌법책에 이제 쓰여 있습니다. 도입했고요. 그런 식으로 도입을 하다가 네. 최후에 이게 잘 안 될 때, 이게 워킹이 안 될 때 그때 이제 개헌을 하는 거. 그게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그 가장 원칙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네. 드리자면 아까 독일이 이제 70번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했는데 독일의 예를 보면 이제 국회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왜 안 될까를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투표법이라는 법이 지금 개정이 안 돼서도 있지만 국회에서 개헌할 때는 국민의 이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또 각자 주장하는 양당의 주장 자체가 달라서 참 구조적으로 어렵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지금은 상황이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옛날 우리 국민들은 그냥 권력자들이나 그야말로 엑스퍼트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었다면 지금은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싶어해요. 물론이죠.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논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그 논의가 바로 법전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동안에 뭐 아이슬란드도 그렇고 뭐 외국의 몇 나라가 있습니다. 시도를 해봤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쭉 해보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계속 그 공무원들에게 정보를 주고 해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들은 투표로서 그냥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지금까지 논의가 충분히 됐다고 39년 동안 하셨다 그러는데 39년 동안 국민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문가들이 많이 토론했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속까지 이렇게 깊이 내려간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국회의장께서도 6월 3일 날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싶으면 빨리 국민들의 토론회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만들어서 예. 그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식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하면 몇 번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겁니다. 몇 번 공론조사 같은 방식을 도입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 때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로 한 게 있는데 그리고 저 전임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 공론조사 방식을 채택한 사례가 또 있고요. 예, 근데 뭐, 그걸 조금 확대해서 그렇죠. 한번 여러 단위의 예. 여러 형식의 그런 알겠습니다. 토론을 해보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시정 전 의원께서는 그 국민 기본권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한 말씀만 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게요. 어떤 아까 제가 그 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 권력 구조하고 기본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권력 구조 중에서 정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대통령제라는 일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 기본권은 유신헌법 때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복구돼서 지금 많이 그래도 상승된 입장인데 제일 안 된 부분이 국회가 지금 약한 글쎄, 거기서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국민 기본권을 더 추가하거나 하길 필요는 그 별로 없다. 현재 이제 국민 기본권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일부 시민 단체하고 한번 얘기를 나눈 거에 의하면은 예. 그 국민 발안제 그다음에 그 여성의 그 동등권, 여성 동등권 이 두 가지를 그 시민단체 연석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그 같이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되게 대통령 권력의 분산, 국회 권력의 분산, 그다음에 중앙 권력의 분산, 그다음에 그 여성 동등권, 그다음에 국민 발안제 이 5가지를 알겠습니다. 테마로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국민 기본권도 진짜 딱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물밀듯이 밀려와서 쉽지 그 않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도 또 국민 발안제 같은 것도 캘리포니아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것도 굉장히 부작용도 많고 논란이 많은 거고 여성 그 동등권 하는 것도 미국에서 ERA 했다가 결국 처리하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그냥 뭐 엘리트 그룹이고 노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여론 수렴되고 그거 굉장히 무서워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낙태 또 위원 나온 것도 그걸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기부권 나가게 되면 한쪽에서는 낙태를 자유화를 금지하는 법을 넣어달라 조항을 넣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그렇게 뭐 제멋대로 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개헌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2,4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1월 22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는데요. 전날 국회가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며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개헌 연관어를 살펴보면 대통령, 논의, 국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9%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37%로 나타났고요. 대통령제 임기와 관련해선 53%가 4년씩 2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선호했습니다. 개헌 논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장지원 국회 법제실장은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40년이 지났는데 그때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름에도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헌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입법정책 포럼에서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라며 개헌 논의 역시 국민 참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중심의 논의를 넘어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가 폭넓게 참여하는 공론화의 중요성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개헌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논의의 불꽃을 좀 틔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 수 있겠는지 우리 김선택 교수께서는 아이슬란드의 그 시민의회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좀 먼저 뭘 좀 만들어 봐라 그런 아이디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에도 하나만 보태면요. 개헌 절차법 얘기를 오늘 안 나왔는데 예. 그걸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개헌 절차법을 만들어야 국가 예산이나 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런 여러 단위의 논의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민의회 개헌 절차법 예, 이런 예, 아이디어. 예. 뭐 지 교수님 또 다른 아이디어 있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 국민적인 합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합의가 만들어지죠. 그래야 국민투표에 넘어가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만약에 개헌을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다른 것보다 이 여야의 맞습니다. 그 합의를 이끌어내시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개헌과 관련돼서 여야 정치권에서 정말로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하고 네. 또 국민을 위하고 이렇게 좀 당리당략을 떠나서 비워진 마음으로 이런 예.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면은 얼마든지 개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개헌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없다. 알겠습니다. 희망을 갔으면 좋겠다. 예. 이런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헌 논의도 좋은데 좀 제 생각은 좀 범위를 좁혀가는 그렇죠. 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너무 확산하게 되면은 또 과거 똑같이 말의 잔치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죠. 네, 네. 조금 아까 우리가 이 빅데이터 이슈 분석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압도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도 한쪽으로 압도적이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속에서는 우리 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우리가 전폭적으로 합의했으니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래야 뭔가 모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지금 제도적으로는 출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이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개헌을 해야 하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몇 개 법률을 바꿔도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데 개헌은 그 국민 삶의 토대인데요. 이걸 바꾸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납득할 만한 근거라든가 절차라든가 민주적 정당성 있는 기관이 나서서 얘기한 바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저희 가족들도 들어본 바가 없다 그러고요. 오늘 무슨 토론 나가 그래서 개헌이야 그랬더니
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반응들이란 말이죠. 지금 화두가 안 되고 예.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그 소위 말해서 좀 띄우려면 네. 일단 정치권에서부터 맞아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야당의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래도 이 뭐 행정수도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개헌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뭔가 좀 긍정적 신호로 봐도 될까요? 근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재작년 12월 3일 그 사태를 그렇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 12.3 사태를 극복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다수 국민이 지금 개헌 논의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심정적으로 아주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헌법 개정 논의를 좀 이어가는 수준으로 진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 상당히 여러 의심도 받을 거고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 개헌 논의 관련돼서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헌법 제정 개정사를 보고 또 뭐 세계 헌정사를 보면은 답은 뻔히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것이 예. 그런 측면에서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개헌 과제를 즐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분권형 권력구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압축을 시키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또 저는 그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개헌 의지를 제가 믿기 때문에 예. 반드시 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국회의 개헌 투기부터 우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법은 삶에서 멀어지는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멀어지거든요. 자주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개헌특위가 아마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고 의장님 직속에 개헌특위 자문위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개헌특위를 만드는 데 대한 먼저 합의도 만들어요. 안 됐는데 거기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개정한다? 지금 굉장히 좀 뭔가 좀 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첫 걸음부터 좀 빨리 하시면 좋겠다. 예. 2016년 했던 20대 국회에서는 그때는 지난번 같이 12.3 같은 이런 게 없었고 오히려 그 양당 정치가 너무 폐해가 크다는 등 상당히 그래도 좀 논의가 좀 접합점을 모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이 정식으로 개헌특위를 발족하고 잘 갔죠. 만일에 최순실 그 사건이 안 터졌으면은 상당히 잘 갔을 거예요.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은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내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데 과연 이게 지금 뭐 양언제건 뭐 분권형 대통령 같은 걸 말한다는 게 난 좀 이게 그거냐도 어떻게 되겠느냐 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건 그거대로 나가고 이건 이거대로 나가죠. 그걸 자꾸 같이 겹쳐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그거대로 이건 이거대로 나가는 이런 알겠습니다. 방법을 지켜야 될 것 같다. 자, 오늘부터 5주 동안 개헌 계속해서 논의를 할 텐데 오늘 첫 시작을 해보니까 지금의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듯이 매우 지난한 과제구나. 논의에 물꼬를 틔우는 것부터가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지우기가 어렵지 않네요. 자, 우리 마지막 발언 우리 지 교수님부터 1분 이내 30초 정도로 짧게 한 말씀씩. 예. 헌법이라는 것은 그냥 종이에 써 있는 글이 아니고 국민들의 선택이고 또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개헌을 하기 위해서 첫 걸음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과연 지금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느냐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정하시고 싶으시다면 정치권부터 개헌에 대한 합의,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그 전제 합의, 그렇죠. 그것까지를 좀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선택 교수님. 대화는 해야 됩니다. 헌법 자체가 이 한 세대, 그 다음 세대 이렇게 이어나가는 대화 과정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개헌 논의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여야 간에 과연 일정한 방향으로 그 타협을 한다 해도 국민들이 의심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야 간에 같이 앉기도 상당히 버거울 겁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국회 내에서 뭘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한다는 게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번은 그야말로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여러 단위의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것이 예. 요 기간 동안 그 나중에 이제 이 내란 문제가 대충 수습이 되면 그때 본격화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돈 전 의원. 네, 지금 뭐 개헌이 되면 좋겠지만은 사실상 개헌을 못 하더라도 그 효과를 국정을 잘 운영하면은 특히 국회가 재구시를 하면은 그 100에서 100원 못 가도 60, 70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회가 또 본연의 좀 자세를 예. 돌아가서 자기 역할을 하고 난 그런 게 지금 개헌 논의보다 좀 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시정 전 의원. 저는 그 9차 헌법 개정이 간선제 대통령을 직선제 대통령을 만든 큰 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차 개헌은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 국회로 만들어서 분권형 권력 구조를 완성시키는 그런 큰 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우원식 국회의원님이 앞장서 주시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 또 여야 대표들이 같이 이렇게 만나서 사심을 벌이고 예.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역사에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개헌 논의에 첫 발을 내딛었고요. 다음 주부터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녹록치가 않다. 오늘의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분 늦은 시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